네, 104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혼합거래에 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참고로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교환거래하고 손익거래하고 혼합거래가 있습니다. 자, 교환거래는 분개를 했을 때 양변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만 존재하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분개했을 때 이렇게 자산이 하나 있고 뭐 부채가 있거나 또는 자산이 두 개 있거나 또는 부채가 두 개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 부채, 자본만 존재한다면 교환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분개했을 때 수익과 비용은 절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손익거래는 분개했을 때 차변이나 대변 한 곳에 둘 중 한 곳에 오로지 수익 또는 비용 중 한 개만 존재하는 거래예요. 예를 들면 대변에 현금이 나갔지만 차변에는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이 있죠. 이렇게 수익이나 비용 중에서 하나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혼합거래는 뭔가 하면은 분개했을 때 차변, 대변 둘 중 한 변에 자산, 부채, 자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중 하나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BS 항목에서 한 개, 손익계산서 IS 항목에서 한 개. 다시 BS 누구죠? 재무상태표 항목 중에서 한 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IS 항목 중에서 한 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산도 하나 있으면은 수익과 비용 중에 하나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다면은 혼합거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을 분개했을 때 뭐다? 자, 이렇게 수익과 비용 중에 한 개, 자산 부채 중에서 한 개가 나오면은 걔가 혼합거래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걸 일일이 분개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1번은 보험료 4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얘를 분개하면 차변에 보험료 얼마? 4만 원, 대변에 현금 4만 원이 되겠죠. 자, 얘는 무슨 거래죠? 차변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이 한 개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하나만 존재하니까 얘는 무슨 거래? 손익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겠죠? 자, 2번은요. 비품 4만 원 구입하고 대금은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럼 차변에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들어오죠. 얼마? 4만 원. 자, 카드는 외상이니까 돈 안 준 거죠. 대변에 미시급금 4만 원. 자, 얘는 양변에 보니까 둘 다 자산, 부채, 자본 항목들이죠. 수익과 비용은 한 개도 없죠. 자, 수익과 비용이 한 개도 없다. 뭐죠? 자산, 부채, 자본만 존재하는 거래니까 교환 거래가 되는 겁니다. 3번. 현금 1,000만 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면은 자본금이죠. 그래서 차변에 출자하는 애들을 현금으로 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요. 1,0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00만 원,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자, 이 분개는 뭐 잘 나오는 분개는 아닌데, 그쵸? 그래도 기본 강의 때 한번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차변 대변에 수익과 비용이 한 개도 없고 자산, 부채, 자본만 존재하니까 얘도 무슨 거래? 교환 거래가 되겠네요. 자, 4번은 어때요? 단기 대여금, 빌려준 돈 100만 원과 이자 2만 원을 현금 받았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은 일단 102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단기 대여금 좀 줄일게요. 100만 원만큼 자산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죠. 그래서 이자 수익 얼마? 2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그럼 얘는 이 대변에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한 개가 나와 있고 수익, 비용 중에서 한 개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혼합거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혼합거래는 4번이니까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이제 화면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가 다음 중 거래의 결합관계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네요. 그러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걸 아셔야 되겠죠. 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 판례소에서 차변의 이 4개 중에서 한 개라고 하는 거래가 발생한다면은 대변에 있는 이 4개 중에 한 개가 꼭 발생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당연히 분개했을 때 대변에 이 4 중에서 하나가 나타난다면은 차변에서도 뭐다? 이 4 중에서 하나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분개했을 때 대변 요소만 나타나고 차변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를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차변에 이 거래가 나타났는데 대변에 어떤 거래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이런 경우도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야만 좀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자, 1번.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 자,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자, 숫자를 적어볼게요. 1번이에요. 이게 1번. 지문 1번. 그리고 대변의 자산의 감소. 얘도 1번이죠. 자, 어때요? 차변, 대변 동시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차변, 대변 동시에 나타나면 그게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니죠. 그 다음 2번.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그럼 자산의 증가는 여기 있네요. 차변에.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죠. 2번. 그럼 2번도 동시에 이렇게 차변, 대변 나타났죠. 근데 3번은 어때요? 자본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도 대변이고요. 3번. 부채의 증가도 대변이죠. 그럼 대변만 이렇게 나타나고 차변의 거래는 나타나지 않았죠. 자, 이런 경우를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 양변에 모든 거래가 나타나야만 동시에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거래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근데 수익의 발생은 대변입니다. 그럼 대변의 수익 발생 여기 있으니까 동시에 차변 대변 거래가 발생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업 결산일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개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는 누구이죠? 손익계산서, 즉 IS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과 비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쉬운 문제죠. 예수금 부채이고요. 그쵸? 선급비용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비용 부채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IS로 가야 된다. 다음 4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시점이죠? 맞는 말입니다. 자,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기초의 자본과 기말의 자본을 비교하여 당기 손익을 산출한다. 맞는 말이죠. 자, 기초의 자본이 기말에 가서 증가하면은 당기 손익이 나오고, 기초의 자본이 기말에 가서 감소하면은 당기 손실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번. 재무상태표의 등식은 다른 말로 자산 등식이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돼요.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이고 대변의 부채와 그 다음 누구예요? 부채와 자본이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BS 등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자산 등식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맞는 말이죠. 그러면 옳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네, 4번이 되겠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이 아니라 뭐다? 큰 순서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이 맨 위에 오고 비유동이 밑으로 가죠. 그쵸? 그러니까 현금화가 빠른 순서, 이걸 뭐라고 한다? 유동성이 큰 순서이다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쌤이 설명을 위해서 잠시 후 그림을 좀 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 현재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제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 결론입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그냥 그 기말 채권 잔액의 곱하기 퍼센트, 대손율이 답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기말의 매출 채권이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1000만원에서 곱하기 뭐다? 밑에 있는 잔액에 대하여 1%를 설정한다. 이 1% 곱한 게 답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0만 나오죠. 그쵸? 자, 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느냐? 그 이유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본 강의 때 기말이 되면은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1000만 원이 있다면은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만큼을 떼일 것 같아요 라고 예상하는 게 충당금이라고 했죠. 그럼 몇 프로 떼일 것 같아요? 1% 떼일 것 같죠? 그럼 1% 떼일 것 같은 이 금액을 그냥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이런 논리로 이제 문제를 푸느냐는 여러분들이 분개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분개는 한 번만 이해하시고요. 그냥 앞으로는 시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조건 기말채권자에게 퍼센테이지를 곱하면 된다. 그렇게만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일단 기말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차변에는 뭐다? 일단 기말의 매출채권을 보시면 되는데 걔가 1000만원 있어요. 요 위에 있는 기초의 매출채권은 함정이에요. 이거는 무시하세요.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함정입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요 기말의 매출채권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물어보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대변에 뭐다? 보고돼야 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이 금액을 구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먼저 기초의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있다? 15만원 되어 있죠.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쭉 이제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두 번째 전년도 전기죠. 전기의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였던 무슨 말이죠? 전기에 돈을 떼었으니까 충당금하고 상계했겠죠. 그쵸? 그래서 이 말은 전년도에 떼었던 돈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전년도에 떼었던 그 돈을 어떻게 했다? 회수했다는 얘기예요. 누구? 거래처 찬이상사의 외상값을 회수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분개 어떻게 할까요? 일단 차변에 현금 20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전기에 떼인 걸 회수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대변에 뭐다? 충당금으로 밀어 넣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충당금 20만 원이 여기에 있는 15만 원하고 같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현재 35만 원이 되는 거죠. 같은 대변이기 때문에 대변끼리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기말에 가가지고 다시 어떻게 했다?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만큼 떼릴 것 같다 그 얘기죠. 근데 이 채권의 잔액은 1000만 원이고 1%면 10만 원이니까 10만 원만큼 떼릴 것 같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기말에 여러분들은 뭐다?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분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설정액을 무엇으로 구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설정액이 어떻게 구해지는 겁니까? 당연히 채권의 잔액에서 대손율을 곱한 다음에 설정전 충당금의 잔액을 빼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채권의 잔액은 1000만 원이고 그럼 이 1000만 원의 1%를 곱한 다음에 뒤에서 어떻게 한다? 그 전에 있었던 충당금의 잔액은 35만 원이죠. 자, 얘를 뺀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방금 우리 얼마였다? 10만 원이었죠? 그렇죠? 근데 10만 원에서 얼마를? 35만 원을 빼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때요? 플러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나오죠. 자, 쌤이 설정액 구할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거는 뭐다? 충당금을 환입시키라고 했죠. 왜요? 설정액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10만 원만큼만 보고하면 되는 건데 물이 얼마가 있다? 35만 원이 있으니까 10만 원 남기고 25만 원만큼은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설정하는 게 아니고 환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차변에 야, 충당금이 25만 원만큼 너무 많으니까 차변에 충당금 빼버리고 얘를 대변에 뭐다? 25만 원만큼을 환입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분개해버리면은 충당금이 차변에 있기 때문에 대변에 있었던 35만 원에서 이 25를 빼야 되겠죠. 그쵸? 그럼 결국 25를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말의 잔액은 얼마가 된다?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10만 원이 정답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분개해가지고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분개들은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뭐다?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결국 10만 원만큼은 내가 떼일 것 같은 이 1%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이거 바로 곱하면은 정답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 번만 딱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론은 그냥 뭐다? 기말의 충당금 잔액은 그냥 기말 채권의 퍼센테이지를 곱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1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재고지선의 취득원가에는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매입 운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한다. 맞는 말이죠.
매입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합니다. 2번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매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하에 매출원가 및 기말재고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당연한 거고요. 3번 후입선출법은 뭐죠? 그렇죠. 나중에 구매한 상품이 먼저 판매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판매된다? 아니죠. 나중에 구매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이 바로 후입선출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개별법은 매입 단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죠. 그래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결정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7번 당해연도 기말재고액이 1,000원만큼 과대 계상될 경우에 이 오류가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매출원가 공식을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매출원가 공식은 선생님이 암기할 때 이렇게 T 계정으로 암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상품은 자산이니까 항상 차변이 뭐다? 창고입니다 라고 생각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창고에는 기초상품 재고액에 순매입을 더해가지고 팔아버린 게 매출원가고 팔고 남은 게 기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항상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만약에 이만큼을 팔았다면 나머지 이만큼이 기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죠. 그래서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요. 자, 기말이 뭐라고요? 기말이 내려가면은 내려간 만큼 매출원가의 공간이 늘어나죠. 그죠? 근데 기말이 만약에 이 공간이 올라가면은요. 매출원가의 공간은 줄겠죠. 그래서 쌤이 매출원가와 기말 상품은 항상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기말 상품이 지금 보니까 1,000원만큼 과대 계상된대요. 그러면 기말이 1,000원만큼 과대하게 계상되면은 매출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기말이 1,000원만큼 과대하게 계상되면 매출원가는 1,000원만큼 줄겠죠. 그렇죠? 근데 매출원가가 줄게 되면 뭐가 늘어나죠? 이익이 늘어나죠. 왜? 우리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자, 이건 쌤이 오른쪽에다가 하나 적어 드릴게요. 순 매출에서, 그쵸? 뭐를? 매출 원가를 빼야만 매출 총익이 나오죠. 그쵸? 그러면은, 기말이 1,000원만큼 늘어났으니까 매출원가는 1,000원 줄었겠죠. 그럼 매출원가가 뭐다? 1,000원만큼 줄었다는 얘기예요. 맞죠? 1,000원이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순매출액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픽스. 자, 고정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고정된 금액이라 가정했을 때 매출원가가 1,000원이 줄었다면 당연히 뺄 게 작아지니까 매출 총이익은 뭐다? 1,000원만큼이 늘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에 대한 논리를 아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당연도 매출 총이익이 1,000원만큼 과대 계상된다. 맞는 말이죠. 2번. 당연도 기말 재고자산이 1,000원만큼 과대하게 계상된다. 뭐야 이거? 이거는 그냥 이 얘기죠. 네. 자, 3번. 다음 연도, 이건 다음 연도예요. 기초의 재고자산이 1,000원만큼 과대 계상된다. 당연한 거죠. 왜? 지금 여기 있는 이 기말 상품은 다음 연도에는 기초 상품이죠. 그럼 얘가 1,000원이 올라갔으니까 다음 연도의 기초도 올라가는 거죠.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당해 연도의 매출원가가 1,000원만큼 과대가 아니고 기말이 올라갔으니까 얘는 반비례하죠. 과소하게 계상되겠죠. 그래서 과소하게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출원가에 대한 이 공식을 T 계정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까지 대입을 한다면은 뭐 이런 문제 정도는 이렇게 그림으로서 이해만 하셔도 풀 수가 있으니까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네,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 자료의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자동차를 판매용으로 취득했답니다. 그럼 뭘로? 당연히 재고 자산으로 가야 되겠죠. 왜? 판매가 목적이니까. 근데 판매하지 않고 그냥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래요. 그럼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면 그때는 뭐다? 유형 자산으로 처리하겠죠. 자동차는 일단 물리적 실체가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재고와 유형이 답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9번. 자, 이 문제도 쉬운 문제인데요.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감가상각 방법 뭐가 있죠? 정액법, 그 다음에요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평균법은 감가상각 방법이 아니고요. 얘는 뭐다?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의 원가 결정법이죠. 또는 다른 말로는 평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기말 재고액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거기에는 또 뭐가 있었죠?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리고 이 평균법은 다시 뭐다?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으로 나누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네, 10번 문제는요. 방금 풀었던 7번 문제 있죠. 7번에 이 상품 계정을 이해하시면은요. 이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매입 할인받았답니다. 그럼 이때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그 뜻인데, 자, 보세요. 기초에서 순매입을 다하고 팔아버리면 매출원가, 팔고 남은 게 기말 상품이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기초와 순매입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기초가 100원, 순매입이 900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얘는 1000원이 되겠죠. 그럼 기말 상품이 예를 들어서 200원이다. 그럼 매출원가는 800원 되겠죠? 그쵸? 그런데 순매입액에서 있잖아요. 매입 할인 받았대요. 그럼 매입 할인은 알잖아요. 총매입 마이너스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을 빼면은 순매입이 나오는데 매입 할인을 받았다면은 이 순매입이 좀 더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900원이 뭐다? 매입 할인 100원 받으면은 800원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900이 되는 거니까 기말 200을 빼게 되면요. 이제 800이 뭐다? 700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매출원가의 공식은 기초에서 순매입을 더한 금액에 기말을 빼는 거니까, 그쵸? 이 순매입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출원가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무슨 소리죠? 매출원가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 7번 문제에서 쌤이 이 얘기했죠. 자, 우리 순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뭐다? 매출 원가를 빼면은 뭐가 나온다고 했죠?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고 했죠. 그쵸? 그럼 매출원가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뭐다? 얘가 픽스가 되어 있었을 때 고정이 되어 있다면은 얘가 떨어지면은 매출 총이익은 많이 나오겠죠. 그쵸? 그럼 매출 총이익이 많이 나오면은 당연히 뭐가 많아지겠습니까? 당연히 당기 순이익이 많아지겠죠. 자, 여기까지만 이해한다면 풀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가장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가장 옳은 것은, 자, 볼까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 매입 할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총 매입액에서 매입 할인을 뺐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럼 뭐다?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을 빼면은 순매입이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순매입이 감소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이미 감소했잖아요. 그쵸? 정답이 너무 간단하죠. 그쵸? 간단하지만 쌤이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느냐? 만약에 얘 말고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3번에서 뭐다? 매출 총이익이 증가했다. 이래버리면요.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1번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순매입액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총이익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 거죠. 여기 증가했죠.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증가하면 당연히 뭐다? 얘는 장사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당연히 증가하는 겁니다. 순매입액의 증가는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11번 문제입니다. 결산 시 선수이자에 대한 결산 정리 붕괴를 누락한 경우에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선수이자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선수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를 미리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리 받은 이자는 당연히 이자를 받은 거니까 이자 비용은 아니겠죠.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을 먼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분기를 누락을 했어요. 그쵸? 그럼 그때 이제 영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럼 이 분기를 했다면 어떻게 분기했을까요? 자, 보세요. 일단은 이자 수익을 미리 받았다면은 걔는 단기의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단기의 수익이 아니니까 뭐다? 차변에
이자 수익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의 취소는 차변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없애버리고 대변은 뭐다?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를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는 거죠. 내년 걸 미리 받았다. 그러면 이 분개를 해야 되는데 이 분개를 누락을 했어요. 맞죠? 그럼 이 분개를 했다면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은 뭐다? 감소했겠죠. 그러니까 수익은 소멸되었겠죠. 즉 취소가 되었겠죠. 그쵸? 즉 수익이 과소하게 계산되었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선수 수익은 부채니까 이 분개를 했다면 부채는 뭐다? 당연히 증가가 되었겠죠. 이 분개를 했다면. 그쵸? 근데 이 분개를 한 게 아니고 누락을 했답니다. 그럼 누락을 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가면 되는 거죠. 수익을 마이너스를 쳐야 되는데 수익을 마이너스를 안 쳤으니까 수익은 뭐다? 과대하게 잡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부채도 뭐예요? 부채도 플러스를 쳐야 되는데 플러스를 못 쳤으니까 부채는 뭐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즉 과소하게 잡혀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수익이 과대하게 계산이 되면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돼요. 뭐가? 당연히 단기 순이익도 조금 오버되어서 설정되어 있겠죠. 수익이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그쵸? 단기 순이익도 과대하게 아마 계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지문에서는 이 내용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 내용까지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수익의 과대 계산과 부채의 과소 계산 둘 중에 하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익의 과대 계산은 안 보이네요. 부채의 과소는 보입니다. 몇 번? 1번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여러분들 틀려도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전산회계 1급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반칙입니다. 그쵸? 우리 전산회계 2급 공부하고 있잖아요. 전산회계 2급은 개인 사업자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인 사업자인 주식회사 자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걸 누가 알아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전산회계 2급에는 나와서는 좀 안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출제위원께서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냥 알아야 된다 이래 버리면은요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솔직히 우리 전산회계 2급은 개인 사업자 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냈다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하지만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시고요. 없으면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본거래가 있고 손익거래가 있는데 손익거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장사해가지고 생긴 거래입니다. 그쵸? 그러면 장사해가지고 생긴 거래에서 나오는 이익은 수익으로 우리가 분개하죠. 손실은요 비용으로 분개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온다?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자, 이거 나중에 회계 1급 가면 배울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주식회사 즉 법인기업에서는요 단기 순이익을 다른 말로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장사와 관계없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 자기 회사의 주식을 팔아가지고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거래는 장사와 관계없이 주주와의 거래, 주주와의 자기 회사의 자본인 그 주식을 거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도 이제 이익이나 손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이익이 나오면은요 자본의 증가로 보는 거고요. 손실이 나오면은 자본의 마이너스로 보는 건데 얘를 우리는 자본잉여금이라고 해요. 얘를 우리는 자본조정이라고 합니다. 머리 아프죠? 네, 이거 회계 1급 가서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자본잉여금은 4번이고 자본조정은 2번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 구분이 다른 것은 있으니까 세 개가 한 편이라면은 하나가 왕따겠죠. 근데 이 두 개가 이미 자본거래에서 나온 이익과 손실이니까 맞죠? 결국 우리가 단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이고 얘는 뭐다? 장사와 관련된 손익거래에서 나온 것을 알았다면은 구분이 다른 것은 이익잉여금이 된다 그 뜻이에요. 얘를 모르더라도 아무튼 얘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1급에서 배우는 주식회사의 자본은요,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노계액,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본금이 여기에 있고, 자본잉여금이 여기 4번에 있고, 자본조정이 2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죠. 걔가 3번이었다 그 뜻입니다. 자, 조금 어렵지만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스킵을 과감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만으로 알 수 있는 단기의 추가 출자액은 얼마입니까?를 묻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려면은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쌤하고 기초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 기억나십니까? 네, 1월 1일 날의 시점과 12월 말이라고 하는 이런 일정한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재무상태표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얘는 시점이 아니죠. 기간이었죠.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 자, 이 세 개를 그릴 수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문제는 이제 손익계산서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일단 얘는 여기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정된 기초자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물론 얘가 중요하지만 일단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죠. 단기에 현금 5천만 원만큼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다고 되어 있죠. 자, 잘 보고 있습니까? 그럼 이 말은 당연히 1월 1일 날 기초에 자본금은 얼마나 얘기예요? 5천만 원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왜냐면 1월 1일 날에 5천만 원 출자해가지고 영업을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인출한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자, 이건 잠시 후에 보고요. 그 다음에 기말의 자본금은 7천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기말 시점에 자본금이 7천이다 그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이건 알잖아요. 기초의 자본이 기말에 가가지고 증가하면 이익 나오죠. 그래서 항상 단기 순이익의 공식은 뭐였습니까? 기말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죠. 그죠? 그러면 기말 자본은 7천만 원이고 기초는 5천만 원이니까 단기 순이익은 2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1천만 원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일단 기말 자본은 7천만 원이 맞아요. 그쵸? 근데 기초의 자본이 5천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 쌤, 5천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기초의 자본은 원래 5천이었는데 중간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기초의 자본이 수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정된 기초의 자본을 구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순이익은 2천이 아니고 1천만 원이에요. 그쵸? 그러면 1천만 원이니까 당연히 수정된 기초자본은 얼마이다? 5천이 아니라 6천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수정된 기초자본은 당연히 뭐다? 6천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이 6천이 어떻게 나왔는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역으로 추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왔다? 원래 기초의 자본이 5천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5천이 수정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원인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뭐 추가로 출자를 했거나 또는 사장님께서 돈을 마음대로 빼갔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인출한 금액이 얼마이다? 500이죠. 그렇죠? 그러면 추가로 출자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플러스 x 마이너스 500이니까 그렇죠? 이 x 값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x 값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계산했을 때 수정된 기초자본이 6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6천 나왔다고요? 단기 순이익이 1000이니까 기말에서 수정된 기초자본은 결국 뭐다? 6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말이 7천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6천이에요. 6천. 그럼 수정된 이 기초자본 6천이 어떻게 나왔느냐? 기초의 5천에서 플러스 x 마이너스 500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x 값을 구하시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5천 빼고 500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6천에서 5천 빼니까 1천만 원이고요. 500을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1,500이네요. 그쵸? 그럼 추가로 출자한 이 x의 값은 1,500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추가로 투자했다는 얘기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수정된 기초자본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 하나 해드릴게요.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는 잠시 화면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영업이익에. 그쵸?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 등식입니다. 자, 우리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전체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고 배웠죠? 자,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기 전에 이익이 나오고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세를,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를 차감하기 전까지의 이익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법인세라든지 이런 소득세를 빼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단기 순이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라고 여러분께 얘기를 드렸고, 또 기본 강의에서도 이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럼 이때 문제가 시키는 것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다? 이 공식에서 영업이익 위로 있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영업이익 위로 가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영업이익 밑으로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먼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문들의 이제 비용 항목이나 수익 항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정 과목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보니까 전부 다 비용이 있죠. 1번은 기부금이니까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요. 자, 2번은 뭘까요? 차입금, 즉 빌린 돈에 대한 이자입니다. 당연히 이자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광고, 홍보, 선전 등을 한답니다. 누굽니까? 당연히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자, 광고로 갈게요 그냥.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잔고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했다. 유형자산을 낮게 처분하면은 당연히 그 손실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좀 바꾸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아시죠? 이게 전부 다 비용인데, 비용은 쌤이 크게 둘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뭐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 판관비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쵸?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위치는 여기에요. 영업이익 바로 위란 말이죠. 그쵸? 그럼 위란 말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당연히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영업의 비용은 당연히 뭐다? 영업이익을 구하고 나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결국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려면은 얘들이 전부 다 비용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공식을 아셔야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리고 문제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묻고 있으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잖아. 그렇죠?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으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누구입니까? 당연히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번과 2번과 4번은 알고 있죠. 쌤이 영업의 비용은 어떻게 한결하고 있습니까? 기, 용, 실. 그래서 이 기가 바로 뭐죠? 기부금이에요. 여기 있는 용은 이자 비용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실은 무슨 손실이죠. 그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은 문제를 풀기에는 좀 쉬울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었죠. 자, 다음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누구죠? 네, 3번이죠? 구축물은 유형 자산이고요. 개발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이죠.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은 당좌 자산입니다. 근데 임대 보증금은요, 임대가 누구예요? 임대는 집주인이죠. 그럼 집주인이 보증금 받은 거예요. 집주인이 보증금 받게 되면은 그 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가 방 뺄 때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부채입니다, 여러분. 비유동 부채라고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부채가 되는 거니까 자산이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104회 회계 2급 이론 시험 풀이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회차인 105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